자, 네. 여기 이제 총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론 적용반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총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정식 지도서는 이제 좀 더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가 요걸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18페이지부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수학의 내용 체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이제 18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리엔테이션 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이론 적용반인데, 이제 일단 강의 이름을 보시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교육론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론 1도 있고 수교재도 있고 신론 2도 있고, 뭐 필요하다면 뭐 심화 이론 같은 것도 조금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고등학교 지도서와 연계해서 어떻게 또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최근 기출을 조금 살펴보면은 확실히 고등학교 지도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고등학교 지도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뭐 지수부등식을 실제로 실생활 문제 가운데서 만들어 가지고 수학적 모델링해서 해결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속이 아니지만 풀연속이지만 또 리만 적분이 가능한 예를 또 찾아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수학 2와 관련해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내용을 적으면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얼마 전에는 또 삼각함수에 대해서 사실 또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원과 수투에서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제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 지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강의는 이제 4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주니까 매 주마다 대략 뭐 관련돼서 5문제씩 푼다 치면 이제 20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문제가 없고 2주차 5문제, 3주차 5문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 4주차에는 이제 10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총 20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계속 내용을 진행할 건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게 그 고등학교 수학을 일단 지금 이게 6단원으로 돼 있는데 대략 한 4단원 정도까지, 4단원 다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까지 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18페이지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단원을 보면 내용 체계가 이게 뭐 단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6단원으로 돼 있어요. 6개. 넷, 닷, 여섯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략 여기 위에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여기 3개가 이제 3단원까지고, 그 고1 과정, 고1 1학기 과정이죠, 보통. 그다음에 여기가 고2 2학기 과정인데 아마 집합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하고 수투를 조금 프린트로 다 이제 집약을 해서 중요한 거 이제 다 넣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좀 바꿔가지고 수원하고 수투도 이렇게 지도서를 직접 분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원 수투에 할 내용과 양이 굉장히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수원과 수투에도 상당히 무게감을 두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수학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는 이제 보통 고2 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수학하고 수원 수투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그다음에 이제 기하는 거의, 제가 작년에도 기하는 거의 진로 선택이다 보니까 그냥 딱 예를 들어 이제 평면하고 공간에서 이제 유추 같은 거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 정도 한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분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포물선 개념 같은 경우도 중3하고 또 이제 기하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식론적 장애라든가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벡터 같은 거 조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로 좀 간단하게 이제 다룰 예정이고, 나머지 그래서 지금 일단 수학
수원, 수투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은 이제 그 프린트로 작년처럼 그렇게 할 것 같고, 올해는 좀 다른 게 수원하고 수투는 이렇게 지도서로 좀 꼼꼼하게 좀 문제도 좀 충분히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지도서를 또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할 거고, 문제도 일단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도 조금 약간 실제로 고등학교 이제 수원하고 수투 내용에서 풀만한 문제들도 이제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겠어, 하다 보면 다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수학 내용 체계입니다. 자, 보시면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영역이 원래는 이제 중학교에서는 항상 수화 연산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문자와식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와식, 기하, 혹시 이 부분이 기입형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서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학교 1에서 3학년까지와 동일하게 5가지 영역으로 돼 있는 건 맞아요. 지금 19페이지죠. 19페이지죠. 5가지 영역으로 돼 있는 건 맞는데 순서가 좀 다르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문자와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이거죠. 복소수죠, 복소수. 왜냐면 복소수는 아무리 봐도 수와 연산 같거든요. 그러나 왜 문자와식 영역에 들어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기출분석반에서도, 기출해설반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일단 올해 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 몇 개월 뒤에 보는 임용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을 거니까 올해까지는 2015 개정으로 할 가능성이 거의 99.9%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1호 개정을 확실히 공부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2 개정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호 개정을 확실하게 이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작년에 기출을 보면은 1호 개정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용까지 나오면서 뽕을 뽑으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교육과정에서 좀 중시해서 또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기본 이론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지도서도 그와 걸맞는 약간 권위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수교론의 메인은 신론, 수교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공이 보통 뭐 9+1이잖아요. 뭐 미적분학까지 포함하면 이제 9+1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수교론을 편안하게 3과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점 분량의 3과목이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론 1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 강의, 그다음에 수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수학의 적용된 이론,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와 교육과정, 이렇게 3과목으로 그냥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지도서까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기반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복소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복소수가 여기에서는 수와 연산에 대해서 어떤 복소수의 어떤 특징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기보다 2차 방정식의 근을 넓히는데 한마디로 사용되는 어떤 도구와 같은 역할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은 사실 2차 방정식이고,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이렇게 합쳐져 나왔다는 건 결국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범위를 넓히는데 복소수가 영향력을 미치고, 사실은 그게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식 영역에 복소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게 어떤 내용책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느냐 물어봤을 때, 아, 복소수니까 수와 연산이네, 너무 쉬운데, 이렇다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심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헷갈릴 만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헷갈릴 영역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이건 함수 영역이지 라고 바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다루는 2차 함수하고 다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그래프의 성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a, b, c의 각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뒀다면, 여기는 완전 대수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계산 영역으로서의 이제 2차 함수를 좀 다루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함수 영역이 아니라 또 문자식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헷갈릴 거 없어요. 이건 뭐 기하 영역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 안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뭐 집합과 명제가 아니 왜 얘가 수와 연산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연산 쪽에 좀 초점을 좀 두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명제는 뭐 당연히 집합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연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또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진짜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순수 수와 연산 영역은 집합과 명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순수 함수는 이제 이때 다루는 함수고요. 이때 함수는 정의역, 치역, 공역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다루게 되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진짜 여기서는 순수 함수예요. 여기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진짜 막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그런 어떤 수학적 요소들, 뭐 A, B, C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그래프가 바뀌고 이제 대칭 이동이 되고 뭐 이런 걸 실제로 다루기 때문에 진짜 메인 함수 영역은 이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확률과 통계는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기서는 벽이 있죠. 경우의 수하고 순열과 조합을 다루는데 벽이 있다는 건, 일단 순열에서는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이 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전까지만 다룬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합은 중복조합이 벽입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전까지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을 공부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순열과 조합 처음 배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4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전까지를 고등학교 1학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역 고2의 확률과 통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산수학이나 실제로 확률과 통계 전공을 좀 약간 기초적인 바닥 지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고요. 성취 기준은 뭐 이렇게 나중에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차피 다 단원 시작할 때 다 나오는 부분이라 그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그냥 여기서 일단 다 하고 그 다음 안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성취 기준을 보시면 이제 문자와 식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와 식. 그래서 문자 식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이게 학습 요소. 이제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도 조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수학 2의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 출제가 된 이상 이제는 뭐 그냥 수학 2까지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거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거를 좀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요소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학습 요소를 보면 최대값, 최소값, 연립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표시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최대값, 최소값은 왜 포인트냐? 이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원래 공구 계정에서는 그 최대값, 최소값이 중3 때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고등학교에서 처음 다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 요소는 맨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구 계정에서는 중3 때 이미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고1 때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처음 나오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은 2018학년도에 기입형으로 실제 나왔죠. 이건 실제 나왔습니다. 기입형으로. 자, 이것도 이해를 하고 적었어야 맞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 아니면 틀렸던 문제였죠. 2018학년도에 이거 나왔을 때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을 이렇게까지 낼 줄이야 라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공구 계정에서는 원래 지금 연립부등식을 연립 1차, 연립 2차로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을. 이제
중학교 때는 연립 1차 부등식을 이제 다루는 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연립 부등식을 연립한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게 되고, 어차피 고등학교 때 연립 1차, 연립 2차 다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연립 부등식이라고 명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첫 번째, 조립제법은 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연산과 연계한다. 솔직히 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다음과 같이 다룬다. 이건 모르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 자, 이거는 실제로 적으라고 나온 건 아니고 실제로 2018학년도에 본문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상황이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된 내용을 이야기한다. 근데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다루게 될 것인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한다기보다 실제로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고등학교에선 지도가 되는가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실수인 경우만 다룬다. 그래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실수인 경우만 다뤄요. 그래서 이제 허수개수는 안 하는 거죠. 됐고요. 그다음,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제한된 범위까지. 이제는 여기선 전체 범위, 제한된 범위를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다는 거. 요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요거는 이제 범위가 정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식과 2차식이 한 개씩 주어진 경우하고 두 2차식 중 한 2차식이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다룹니다. 이것만 다루고, 예를 들어 문제에 다루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면 좋겠죠. 구체적인 건 이제 뒤에 지도서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부등식 해결이고 필요성, 유용성, 이거는 중학교하고 겹치니까 안 나올 것 같고, 다음에 뭐 요와 같은 형태도 뭐 다루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용어는 사용할 수 있고, 뭐 요 정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중요한 거는 형광펜으로 하겠는데, 요거는 요 두 개 정도만 좀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중에서는 솔직히 이거는 범위가 명확해야 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범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복잡한 인수분해는 다루지 않는다. 이거는 범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도대체 복잡하다는 기준이 뭔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복잡한 거 다루지 않는다. 복잡한 거 다루지 않는다. 솔직히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복잡한 인수분해는 정확하게 명칭이 돼 있어요. 요거는 프린트에서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종 이제 프린트 이제 나눠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기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하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점, 직선, 원과 같은 도형은 대수적으로 표현된다 그랬는데 확실히 해석 기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종합 기하와 해석 기하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설명하는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해석 기하에서는 기하를 대수적으로 생각하고 방정식적 표현에 따라서 각각의 점을 연구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도 보면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해서 다룬다. 이건 확실히 종합기하, 중학교에서 우리가 종합기하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기하적 관점과 연계해서 해석기하적 관점 연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내용을 암기하기보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중학교에서는 같은 내용을 종합기하적으로 어떻게 다뤘고 해석기하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다음 뭐 세 번째,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암기해서 적을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도형의 이동 관련해서 유용성과 같이 뭐 이것도 그렇고요. 좌표축의 평행 이동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에 신좌표, 구좌표 관련해서 다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용어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은 뭐 딱히 암기할 내용은 없어요. 범위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자, 이제 수화연산. 자,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뭐 학습 요소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확실히 연산이 되게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집합의 연산 법칙, 확실히 수화 연산 영역이니까 연산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다룹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통한 증명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증명도 사실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한 증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모든 어떤,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도입할 수 있다. 솔직히 이걸 암기하라고 나오기보다 만약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모든 이제 사람은 이제 안경을 썼다. 뭐 그걸 부정하면 모든 사람은 안경을 안 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좀 초점을 또 두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뭐 간단히 다루고 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뭐 점진적으로 하고, 그다음 얘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얘는 드디어 한번 우리가 색깔 펜으로 한번 해보죠. 자, 이건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2학년이라고 하는 건 뭐 100% 2학년 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 과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95% 이상 이제 수학 1과 수학 2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니까 그냥 고2 과정으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고2 수학 1에서는 그 직접 증명법 중에 수학적 기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증명하는 법칙의 이름, 명칭이 명확하게 나온 게 고등학교에서 3개가 있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기류법하고 수학적 기납법이 있어요.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종종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기류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왔는데, 근데 뭐 그래요. 굳이 표현하면 기류법 같은 경우는 뭐 전공할 때도 맨날 쓰는 건데 이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수교론적으로는 조금 또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명법이 어떤 약간의 또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비교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하고 기류법 대충은 알아요. 예를 들어 저도 기류법 문제 내봤거든요. 기류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쓰시오 하면 대략적으로 쓰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안 들어가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하면은 뭐 그냥 느낌적으로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수학의 여러 내용과 연결하여 명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고 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용어 사용하시면 되고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도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는 중요한 게 있죠. 확실히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법한 내용이죠. 이거는 그냥 다 색칠할게요. 이건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함수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얘는 뭐 토시 정도 틀릴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수교재를 보면 함수는 이거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함수를 종속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대응적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학교에서의 함수 개념 제가 안 적어놨으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제가 여기다 그대로 적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번 적어볼게요. 아마 암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사실 중학교에서의 함수 개념도 변함에 따라, 그래도 똑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씩, 다른 양이, 참 보고 적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학교예요. 이 중학교도 사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수학2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정적분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그냥 그거를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그냥 암기하기보다 왜 이렇게 쓰여졌는가를 문장의 어떤 구절들을 좀 이해를 하는 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수교재를 보면 일단 중학교에서는 종속적 관점, 고등학교에서는 대응적 관점이 맞아요. 자, 근데 중학교에서 한번 볼게요. 중학교에서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상황, 뭐 다양한 상황이란 보통 실생활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양이 변함에 따라, 자, 변함에 따라, 자, 첫 번째 한번 눈길을 돌려보죠. 한 양이 변함에 따라, 이거는 확실히 종속적 관점이고,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하적 함수 단계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함수 개념을 여기서는 처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전함수 단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하적 함수 단계에선 이렇게 함수의 동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하적 함수 단계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하적, 요것만 적어 놓죠. 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어떻게 되냐? 하나씩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양이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은 정해진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딱 도입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상수함수가 딱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fx는 3 생각을 해보세요. fx는 3, 예를 들어 뭐 그냥 실생활의 예를 봐도 뭐 몇 개를 사도 그냥 다 5,000원으로 퉁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한 개를 사건 두 개를 사건 세 개를 사건 다 5,000원이네? 똑같네? 그럼 함수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씩 정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에 사면 5,000원으로 정해지고 두 개에 사면 5,000원으로 정해지고 세 개에 사면 5,000원으로 정해지고 이러니까 함수가 맞는 거예요. 이거 인식론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진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걸러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다 잘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 당연히 중요하죠. 아니 선생님, 이 종속으로 중학교 때는 다룬다고 하면서 왜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종속이라는 건 한마디로 양끼리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결정된다라는 측면이 이게 종속이에요. 이게 y값은 결국 x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y를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x를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데서 종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이 종속이라는 개념은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양 사이가 대응이 되면서 종속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교재에서 말하는 이 종속적 관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길 대응이라고 해서 이게 대응적 관점은 아니고요. 이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대응은 논리적 함수 단계에서 얘기하는 임의의 대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의 대응. 이건 논리적 함수 단계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진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이 명확하게 여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이거는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교재를 여러분들이 계속 꼼꼼하게 그 함수 파트를 보시면 기하적 함수 단계에서는 2차 곡선도 다 함수로 인정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2차 함수래요. 2차 곡선을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곡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걸러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것만 딱 봤을 때 기하적 함수 단계의 영향만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대수적 함수 단계의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토대를 기하적 함수 단계를 토대로 두고 대수적 함수 단계에서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이 뭐 융합되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역사적 발달과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의 대응은 임의의 대응입니다. 이거는 논리적 함수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오일러, 베르누이도 마찬가지지만 대수적 함수 단계의 그 분들은 변수 개념이 이제 계속 자꾸 움직이니까 다루기 까다로우니까 이 변수 개념 자체를 없애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완성된 게 디리클레에 의해서 논리적 함수 단계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냥 임의의 대응이면 된 거예요.
임의의 대응. 여기서는 뭐 숫자일 필요도 없고 뭐 그래프를 통해서 뭐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함수의 정의상 대응 관계만 만족하면 수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수에 대해서의 대응도 여기엔 포함되긴 하지만 수를 훨씬 넘어서 예를 들어 뭐 바로크 시대의 뭐 음악가들 하면 그렇게 연결되면 또 함수 관계가 되는 거고 다 함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몇 호선이냐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연결을 하면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겹치는 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선하고 또 9호선인가 또 겹치죠. 이러니까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함수 단계를 수의 대응 관계로 국한 지어질 필요가 없고 그냥 임의의 어떤 관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대응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중학교 학습 내용을 확장하게 되는 거냐? 두 양 사이의 대응은 임의의 대응에 진짜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임의의 대응이 이렇게 있다면 이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임의의 대응으로서 사실 함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임의의 대응으로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에서도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확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것들을 각각 집합 정의역과 공역으로 넣는 거죠. 여기서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는 결국 집합적 함수 단계의 영향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합적 함수 단계는 공리론적 집합론을 기반으로 이제 논리적 함수 단계를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학교는 기하적 함수 단계를 기반으로 이제 대수적 함수 단계와 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고등학교에서의 함수 개념은 논리적 함수 단계를 기반으로 집합적 함수 단계의 개념이 융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빼뜨릴 게 딱히 없어요.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여기 유의사항이.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이죠. 당연히 중학교 거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한번 뭐 중고등학교의 어떤 비교 함수 개념의 비교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수교재의 함수의 역사적 발달과 연결하는 연결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론과 관련해서 내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뭐 요 정도 표시만 해둘게요. 자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함수 개념과 인지장애 이 측면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가성에 대한 이해, 1대1 대응에 대한 이해, 1대1 함수에 대한 이해 이게 확실히 구분돼서 명확하게 학생들이 이해하는 건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식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차 함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죠. 왜냐? 2차 함수는 y값이 동일한데 x가 두 개다 이러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함수의 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즉 f-2가 4고 f2가 4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값이야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정해졌어요. 4씩 정해졌으니까 함수가 맞죠.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함수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분이 좀 어려우니까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대응으로 정의된 함수의 예를 찾아보는 활동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로 함수를 다룰 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루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유의사항이면 충분하고 따로 뭐 더 찾아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대응으로 정의된 함수의 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지 않으면 학생들이 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유의사항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겠죠? 요건 좀 이 함수 개념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해두세요.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확률과 통계인데, 자 이거 보시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잘 이해해야 되고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이거는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수교재의 스파드의 메타 수준으로서의 학습과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가 더 나오기보다 중학교에서의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적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어떨 때 더해야 되고 어떨 때 곱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도구적 이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얘도 뭐 그렇고 넘어가고 얘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거는 한 번은 꼭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신논 2에 원래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교수학습 방법 25페이지죠. 교수학습 방법에는 지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자, 방법에는 6가지. 자, 여기서는 교수학습 방법 6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6가지란 설명식 교수. 이거 설명식 교수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권위 있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수학습 방법 6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 설명식 교수는 오스벨의 이론을 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스벨 이론을 좀 공부를 해둬서 시험에 또 출제될 것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대략 훑어볼게요. 그다음에 탐구학습, 프로젝트, 토의 토론학습, 협력학습,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논2에서 자세히 해서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6가지예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기출에서도 구분해서 나와요. 그냥 교수학습 방법을 물어봤으면 위에 있는 설명식 교수부터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까지 그 6가지 중에 적어주시면 되고,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을 물어보면 이 6개 적어주면 돼요. 문제 해결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수학교과 역량이 6개인데 처음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계속 강의하는데 문제 해결 3번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머릿속에 수학적 모델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를 일반화하게 한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 해결 3번을 썼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건데, 뭐 이건 전공에서도 경험을 하신 거죠. 막 예를 들어 정리 4.2 했으면 그냥 뒤에서 정리 4.2에 2 이렇게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4.2 알고 있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 능력 3번 하면은 수학적 모델링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르시면 뭐 26, 27페이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의 들을 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이 내용을 다 이제 꼼꼼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추론 능력은 3가지가 있고요. 창의융합 3가지가 있죠. 의사소통 3가지, 정보 처리 3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태도 및 실천 4가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잠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기출에서 나온 것들 좀 모아놨거든요. 프린트. 자, 고등학교 수학 프린트예요. 자, 뭐 프린트가 좀 뭐 정수론 관련해서도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뭐 고등학교 수학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혹시 인강에도 뭐 정수론 관련해서 올라왔으면 뭐 그냥 참고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느낌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페이지 보면 2018학년도의 논술형 8번 문제를 보면, 자, 교수학습 방법 중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제 해결하고 의사소통이라고 수학교과 역량을 딱 핀포인트로 맞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든지 2019학년도 볼게요. 밑줄 친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교수학습 방법인데 그럼 헷갈려요. 그냥 교수학습 방법인지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인지. 근데 또 역시 핀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자, 2020학년도 볼게요. 역시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물어보면 다 그렇게 수학교과 역량 중에 어떤 것인지를 계속 핀포인트로 맞춰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 볼까요? 2021학년도에 맨 밑 한 중간 페이지죠. 2페이지에 작성 방법을 보면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된 것 중에서 선택하여 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교과 역량이 명시되지 않고 그냥 교수학습 방법을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위에 있는 설명식 교수부터 이제 매체 및 도구학습까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에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수학습 방법에서 물어보는 건지, 이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죠? 이해하고 나 위로 넘어가시면 교과서에서도 확실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봐야 또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의외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2021학년도에 나왔을 때 그냥 열심히 막 문제 해결, 추론 막 이런 거 연결해서 적으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7페이지. 자, 이게 의미 있는 발문하고 개인차 고려 하는 건데, 이거 의미 있는 발문 내용 좀 읽어보면 오히려 신론 1이 더 발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론 1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해결 교육론의 발문의 역할, 그 부분에 나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차 고려하여 수준별 운영인데 상중하 이렇게 뭐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난이도를 이렇게 좀, 물론 뭐 체감상 어렵겠지만 막 이제 선행 학습 쪽이라든가 막 다음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난이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28페이지 평가 원칙. 자, 제가 이거는 종종 얘기하지만 가만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암기해서 딱 쓸만한 내용은 없는데, 확실히 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학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돕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목적, 수학과 평가 목적이 나오고 거기서 학생과 교사의 각각 목적을 나눠서 적으라고 한다면 조금 이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각 1층에도 용어 자료집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필요하신 분은,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보면 제가 이거는 암기를 하라고 그렇게 용어 자료집에 표시를 해놨어요.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 방법. 이것도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뭐 나왔죠? 자기평가 나왔죠? 자기평가 나왔어요. 기평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평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뭐 신론 2 강의 때는 했는데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수학 교수학습 이론인데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그래서 여기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 30페이지가 그냥 넘어갔군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그냥 하려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6페이지,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5페이지 전까지 이론들이 나와요. 여러 이론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뭐 안 보셔도 당연히 될 것 같고, 바로 45페이지 연간 지도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이론 대한 내용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테니까. 자, 연간 지도 계획 보시면 이렇게 다룬다. 요거를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7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럼 이제 드디어 50페이지 다항식으로 가게 됩니다. 굳이 표현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약간 진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다항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5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지도상의 유의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총론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이건 좀 보시고, 옆에 보시면 뭐 대수식의 추상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수학 관련해서 군환체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솔직히 군환체까지 수교론에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의 나눗셈,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이것도 뭐 다 대수에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다 기억나시죠?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든가 남어의 정리, 인수정리. 사실은 이게 지금 왜 대충 표시라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교수학적 변화를 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리만족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두 교사의 대화에서 거기서 교수학적 변환상 지식의 파손성 관련해서 적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기반이 되는 건 대수학이고, 물론 뭐 정수론도 좀 관련이 있겠죠. 어차피 정수론에서도 다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쨌든 대수학이 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수학적 변환이 돼서 중고등학교 때 지도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뭐 다항식의 소인수분해, 지금 여기선 다항식에다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대수학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뒤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요. 그다음 단원의 지도 계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대략 1단원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일단 하다가 뭐 중간에 끊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도 목표가 있고요. 지도상의 유의점이 있는데 여기선 뭐가 중요할까요? 5번이 중요하죠. 다른 건 뭐 괜찮습니다. 뭐 별로 안 봐도 된다고 쳐도 이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역시 이거는 확실히 정수론에 대한 교수학적 변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수학적 변환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학문 수학에 대한 대상이 있죠. 이거 이제 정수론에서 다루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다항식 덧셈과 뺄셈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까지 나오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57페이지죠. 자, 여기서 보시면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공식을 이해하게 한다라 그랬는데 실제 지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또 한번 강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 방법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자, 보시면 여기 색칠이 잘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B를 어떤 하나의 항인 것처럼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를 한 묶음으로 해서 거기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그리고 이 앞에 거 뒤에 거, 그래서 이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C제곱, 그 다음에 쭉 전개하다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첫 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한다는 걸 적지 않으면 유의사항을 반영한 지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두 항에 대한 어떤 이제 전개,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건 확실히 우리가 근접 발달 영역과 관련해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올만 하죠. 그게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네. 그다음 요게 나왔죠. 실제로 2018학년도에 그 기출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을 제곱과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분리를 해놓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나가는 방식. 이거는 좀 중학교하고 확실히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올 만한 것은 이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으로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뭐 대수타일이나 뭐 색종이나 어쨌든 뭐 대수타일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써서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 프린트 2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복잡한 인수분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 맨 아래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복잡한 인수분해, 여기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3개 이상의 문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A 플러스 A하고 B하고 C가 들어있고 이것이 막 내림차순으로 딱 정리해서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잘 하면 뭔가 대략 이런 느낌으로 A-B, B-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막 B 플러스 C 뭐 A 제곱 묻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뭐 BC, B 플러스 C 뭐 A 그 다음에 뭐 BC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이런 느낌, 뭐 여기서는 플러스겠지만 어쨌든 여긴 다 플러스겠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3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 대표적인 이그젠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다룬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서 했고요. 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항등식의 성질,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정리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3페이지에 중간 부분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는 안 띄울게요. 자, 프린트를 보면 이렇게 좋지 않은 예시가 나오는데 사실 되게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나중에 지수 같은 거 좀 본격적으로 배우는 2학년 때는 또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밑에는 2018학년도 문제 실었어요. 이거 오늘 지금 방금 언급한 거하고 진짜 똑같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학생이 니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니은을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엔 진짜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어요. 이거 딱 학생의 기억 보면 이거 실질적 발달 수준이다 바로 알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문제가 친절하지 않죠. 그래서 3페이지 맨 밑에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한다, 이렇게 이제 비계 설정도 살짝 해줘서 학생이 뒤로 4페이지 넘어가면 니은에서 아하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페이지로 넘어가셨죠.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실질적 발달 수준에 이르렀다고 정말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2018학년도 굉장히 친절했던 문제였어. 근데 이때 점수가 많이 낮았는데, 왜냐면 갑자기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론은 쉽게 대놓고 편리하게 나오고 교육과정은 어렵게 내가지고 이제 상당히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실질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 이거 딱 보여요. 그냥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딱 중간에 비계 설정 정도 살짝 가미해 주면 돼가지고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은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론도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교육과정도 좀 더 깊이 있게 나오면서 변별력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58페이지가 그 4페이지 계속 볼게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제 실제로 두 다항식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나머지는 차수의 문제죠. 그래서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항식이니까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정수론이 아니라 대수학이 그 교수학적 변환의 핵심이 되는 그 학문수학에 해당하는 거죠. 정수론이 아니라 다항식이니까 대수학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도 방법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나머지의 차수는 2차식보다 낮아야 돼요. 같을 수도 없어요. 낮아야 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좀 보다가 프린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얘기했고요. 5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어요. 요거 파스칼의 삼각형 관련해서 그냥 본문에 살짝 2018학년도에 언급이 된 적이 있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참고로 나중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하면 그때 좀 증명을 하겠지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솔직히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딱히 얘기할 건 없고, 자, 이거는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58페이지에 어쨌든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확실히 학문 수학을 학교 수학으로 이렇게 변환했을 때 잘못 변환하면 안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이거죠.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R이 0이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개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수학적 변환으로 잘 됐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것만 가르치고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삭제가 됐어요.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점 발견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수학적 변환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식의 파손성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이냐? 바로 이 지워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아야 한다. 요게 포인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할 때 먼저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지우고자 했던 건 아닌데 지워졌네요.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항등식은 근데 중학교 1학년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뒷페이지 60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을 x에 대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등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항등식은 모든 x의 값에 대해 참이 되는 등식. 그러니까 보시면 이 정의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확실히 우리가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르면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지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내용이, 새로운 학습 내용이 인지구조에 좀 명확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차이점, 공통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방정식과 항등식의 공통점은 뭐예요?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둘 다 등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등호로 연결된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미지수 x를 포함한 등식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뭡니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느냐, 아니면 모든 x의 값에 따라 항상 참이냐. 이건 오히려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라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하여 새로운 학습 내용이 인지구조에 명확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거는 이론과 수학 교육의 이론과 크게 관련 없고 방금 제가 말한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와 확실히 여러분들은 연관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0페이지죠. 계속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론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아주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별히 나머지 정리의 결과만을 형식적으로 고착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거 뭐 대놓고 그냥 형식적 고착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을 그냥 형식적 고착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얻어진 과정을, 그러니까 이건 도구적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정리를 보시면 자, 1차식 x-a로 나눕니다. 나머지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적 고착으로 지도하는 교사는 0 되는 값 3이지? 그냥 3 넣으면 답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야. 이렇게 지도한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맞게 하려고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건 확실히 형식적 고착, 즉 수학의 형식적인 형식만 그냥 반복 연습시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형식적 고착이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도구적 이해에 머무를 수 있다. 그 점을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조립제법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61페이지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인데 조립제법 이제 우리 1단원이 65페이지까지예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 해봅시다. 자, 9번을 보면은 뭐 나머지는 뭐 제가 꼼꼼히 봤는데 뭐 굳이 넘어가 될 것 같고, 특별히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이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조립제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조립제법이 기출에 지문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APOS 이론 관련해서 이제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근데 조립제법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5개념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특별히 이 1창의 개수가 무조건 1이 된다는 것이 조립제법에는 핵심이에요. 무조건 1이 될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과 나머지를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편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13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1차식 ax 더하기 b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x 더하기 b가 1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애초에 조립제법을 못 써요. 그러니까 a를 이제 1차식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으로 이용하여 구한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기반으로 식을 만들어 놓고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학생들은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은 뭐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이야 2차 때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x-a로 나눴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마이너스 2가 계속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2, 1, 7, 1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죠. 자, 보시면 2가 그대로 2로 떨어져요. 조립제법도 똑같아요. 근데 이 2는 4죠. 근데 조립제법에서는 이 4를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요.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는 빼요. 왜냐면 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왜 얘는 더하고 조립제법에서는 진짜 나눗셈 할 때는 빼느냐? 조립제법에서는 얘를 0이 되는 값, 즉 2를 넣는 반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빼게 되는 거를 조립제법에서는 더해서 계산하면 딱 개수가 나오는 규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2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2x-1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조립제법을 2x-1로 나눌 때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x-2분의 1로 나눴을 때로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으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x-1로 나눌 때니까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나누는 수에다가 2를 곱하고 목에다가 2를 나누는 기법을 취해서, 어차피 그래봤자 나머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확실히 5개념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보면 열심히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가인이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한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조립제법을 제대로 썼느냐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게 문제였죠. 아이고, 요 색깔로 해야 되겠다. 4-1, 0, 1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얘는 이제 이 문제고, 아까 얘기했지만 확실히 이 1차식의 그 1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잘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뭐 딱히 별거 없어요. 요게 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 좀, 이거 이제 상자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실제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문으로서.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이제 시험에서는 뭐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65페이지가 좀 중요하겠죠. 자, 65페이지. 대수와 기하를 연결함으로써 인수분해 공식을 도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2차원에서는 열심히 진행을 했던 걸 이제 3차원 버전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작은 a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메꾸면 정확하게 정사각형 a 플러스 b의 세제곱.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a 플러스 b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교구로 활용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 4페이지, 2021학년도니까 얼마 안 됐어요. 4페이지. 그래서 수학자처럼 꼼꼼해지기라는 주제로 동아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탐구활동 넘어갈게요. 5페이지 보시면 딱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여기 지도서 보면 이거 딱 지금 오늘 얘기해서 관련된 부분이 딱 라는 것이죠. 요거 지금 이거 밑에 거 보세요. 완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서를 보면 이걸 한눈에 봤으면 이게 지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문 해석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문제는 이제 유리수, 무리수를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여기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지문에 있는 이런 교구를 활용한 방법들이 이렇게 실제 본문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임용 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1타임 하도록 하고 한 타임 쭉 끊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